탐험을 준비하며 벤델린이 주변 지형을 살핍니다. 잠시 후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없애고 모두가 경작할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본 뒤에 있던 집사 로데리히는 모두에게 작업 시작을 명령합니다. 벤델린이 떠나려는 순간 로데리히가 그를 멈춰 세우고 먼 곳에도 마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벤델린은 지쳐 한숨을 쉽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벤델린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세풍의 대저택입니다. 흔히 보는 중세 스타일의 큰 저택입니다. 일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벤델린은 4명의 아름다운 아내들에게 환영받습니다.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이전 문장과 연결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입니다. 에리히가 만들어준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쉬는 벤델린은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년 전의 익숙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을 떠올리면 벤델린은 평범한 8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전 문장과 연결 평범한 8시간 근무의 회사원이었죠. 지금 이 순간 벤델린은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전 문장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 후 벤델린은 평소처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밥이 있기를 기다리며 테이블에 앉아 웬델린은 졸음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너무 졸려서요? 눈을 뜨자 웬델린은 자신의 앞에 고대 서양 귀족풍으로 차려진 음식 접시를 보았습니다. 마치 옛날 서양 귀족들의 식탁처럼요. 그리고는 자신이 금속 접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제 5살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웬델린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귀족의 파티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이라고 생각하며 현실로 돌아가려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웬델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가운데 자신과 매우 닮은 젊은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웬델린을 모두에게 소개한다. 웬델린은 주변을 계속 살피며 자신이 새롭고 전혀 낯선 세계에 환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웬델린의 현재 기분은 즐거움으로 자본주의에 자신을 팔아넘기던 시절을 뒤로 했다. 그 후로 웬델린은 에리히 옆에 앉아 식사를 하며 그에게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자신의 형에게서. 아마도 웬델린이 5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리히는 자신의 남동생이 지구에서 환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리히는 그저 미소 지으며 현재 결혼식에 참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제 쿠르트에 대해서요. 에리히는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쿠르트의 배우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적절한 여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리히를 통해 벤델린은 자신의 현재 가족이 진정한 귀족임을 알게 되었고 파티의 장식과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벤델린은 자신의 가족이 매우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벤델린은 밝아졌고 앞으로의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미소는 다음날 아침 가족의 아침 식탁에서 모든 것이 180도 바뀐 듯 보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180도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벌써 썩어 문드러진 나무로 만든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죠. 주변 벽들은 일부는 온전하고 일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림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음식은 몇 조각의 딱딱한 빵뿐이었는데 웬델린은 그것을 삼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그때 웬델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에리히에 대해 물었어요. 동생이 낚시를 갔다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웬델린은 곧바로 밖으로 달려나가 그를 따라가 이야기하려 했어요. 얼마 후 웬델린의 환상은 깨졌어요. 그들의 가문은 귀족이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가 전날 본 것은 그저 세상에 보이는 허울뿐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형의 결혼식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벤델린은 자신의 집을 둘러보며 하인들이 가족의 가난을 가리던 천들을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벤델린은 에리히를 따라 분수대 쪽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가족의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분명 자신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을 거라고. 갑자기 벤델린의 형제들이 나타났고 대략 세어보니 벤델린에게는 7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는 그 귀족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족. 웬델린은 잠시 진정을 찾은 후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이 지도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파악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약 800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8번째 아이인 웬델린은 자신의 삶을 파악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웬델린의 시선이 쏠렸고 그는 세영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멀리 떠나는 것 같았고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들은 먼 곳으로 가는 것 같았고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벤델리는 서둘러 달려가 세 형제가 상속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꾸리러 나간 것이었다. 그들처럼 가난한 귀족 가문에서는 상속권은 장남에게 있었고 차남이 그 뒤를 이었다. 장남이 상속받고 차남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다. 그러자 에리인은 벤델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방탕하게 지낸다면 자라서 고생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계속 그렇게 흥청망청 산다면 커서 힘들어질 거라고 말이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형제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벤델리는 집 서재로 돌아와 책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책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귀중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해 그는 극도로 실망했습니다. 웬델린이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그는 실수로 수정구슬과 그 옆에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마법 구슬이며 종이에는 마법 정보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웬델린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기에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0명 중에 한 명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웬델린은 자신이 마법을 가지게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하게 구슬이 빛나기 시작하자 웬델린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근처 숲 속의 잘생긴 장발 남자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인근 숲에서 웬델린은 자신이 마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서재에서 마법책을 서둘러 찾았지만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도 찾지 못했습니다. 웬델린이 얻은 유일한 정보는 아버지가 그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웬델린은 다시 숲으로 가서 나무를 모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웬델린은 전생에 읽었던 소설에 나오는 마법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마법봉처럼 막대기를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웬델린 뒤에 미남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놀랐다. 미남은 웬델린을 안심시킨 후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했다. 갑자기 아래 절벽의 바위가 갈라지며 아래쪽에 멧돼지에게 떨어졌고 그것이 멧돼지를 화나게 만들어 그들이 있는 쪽으로 돌진하게 했다. 겁에 질린 웬델린은 돌아서 도망쳤지만 마법사가 그를 멈추고 손을 잡고 멧돼지를 향해 손을 내밀며 웬델린이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멧돼지를 공격하도록 도왔다. 그 주문은 멧돼지를 일시적으로 쓰러뜨릴 뿐이었다. 멧돼지는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돌진했다. 멧돼지는 다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웬델린에게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번에는 잘생긴 마법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공격적인 멧돼지를 향해 손을 들고 강력한 바람 마법을 걸었다. 그 마법은 너무 강력해서 멧돼지를 날려버렸고 거대한 몸뚱이가 뒤에 있던 몇 그루의 큰 나무에 부딪히며 쓰러뜨렸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웬델린은 몹시 놀라 뒤에 있는 마법사를 바라보았다. 마법사. 하지만 그 남자는 웬델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알프레드라고 소개했는데 블라이크로더 왕국의 마법 평의회 전 회원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자신에게 안심시키는 말만 들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마법사가 될 것이다. 장면이 바뀌고 다음날 아침 식탁에 벤델린이 앉아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그는 순진하게도 잔에 담긴 차가 색깔이 조금 연해 보이는데 어제 것인지 궁금해한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불쾌해하며 오늘 차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속으로 벤델린은 그 차이점을 언급하며 특히 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의 스승은 가족성 뒤 숲에서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전날로 돌아가 마법 기량과 그의 옛 스승이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마법 가방을 본 후 벤델린은 아직도 놀랍네요. 다과상에 앉아 알프레드는 자신의 마법 지식을 벤델린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벤델린은 당황하며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는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법 지식을 전수할 제자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을 파악한 벤델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알프레드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말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다과상에 마주 앉았고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다과상에 마주 앉아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소년의 호기심을 본 알프레드는 사람들이 벤델린이 마법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문의 계승순위에서 그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델린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그저 가문의 8번째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계승, 벤델린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저 가문의 8번째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8번째 아이라고 말했다. 알프레드는 미소 지으며 벤델린은 마법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를 잠재적인 상속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벤델린은 현실로 돌아와 곁에 엄격하게 앉아있는 그의 큰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스승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저 아이를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어. 그래서 벤델린은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 아침 식사 후 벤델린은 식량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알프레드를 만났어. 이것은 벤델린이 마법에 대해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이 될 것이기도 했어. 작은 강 옆에 서서 알프레드는 이제 벤델린에게 맞는 능력을 찾을 때라고 말했어. 자신에게 맞는 능력을 찾는 거야. 여전히 어리둥절해야 하는 소년을 보며 알프레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어. 그것은 벤델린이 가진 만화의 양에 적합한 능력을 통합할 훈련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지. 이 말을 듣고 벤델린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이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했어. 이 방법으로 자신의 만화를 알프레드만큼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이를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웬델린의 손을 잡고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속 만화의 순환을 느껴보라고요. 웬델린은 알프레드의 설명대로 만화의 흐름을 느끼려 눈을 감았고 한 줄기 에너지가 둘을 감쌌습니다. 웬델린은 성공적으로 만화를 감지했습니다. 만화를? 알프레드는 매우 기뻐하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만화의 양은 늘릴 수 없는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실험을 통해 알프레드는 웬델린의 만화 한계량이 자신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벤델린의 만화는 이미 알프레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벤델린이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반드시 미래의 스승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벤델린의 집 서재에서 그의 아버지는 안에 있었는데 벤델린의 큰형이 아버지를 찾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알아차리고는 그 다음 옮겨진 마법 구체의 위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서재를 둘러보며 아버지는 벤델린이 전날 서재에서 어지르고 마법을 사용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이유를 알고 있던 큰아들도 함께 웃으며 분명히 벤델린이 만화가 없어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벤델린이 수천 명 중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둘 다 벤델린이 수천 명 중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과소평가한 아이가 실제로 만화를 사용하여 간단한 마법을 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알프레드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는 새로 채취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벤델린을 칭찬했다. 갓 채취한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벤델린은 겸손하게 알프레드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말했다. 스승님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자 벤델린은 궁금해졌다. 알프레드는 미소 지으며 웬델린이 집을 나갈 구실이었다고 말했고 이전에 산 뒤편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에서 웬델린이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온 사실이 가족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웬델린이 마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맏형만이 약간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장면이 바뀌고 이제 알프레드는 웬델린을 안고 하늘을 날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장면. 알프레드는 웬델린에게 풍속 마법과 감각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웬델린은 두 가지를 결합하여 날갯짓하는 동물을 사냥하는 실험을 한다. 설명 후 벤델린은 만화를 흘려보내 주변을 감지하려 합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잠시 후 그는 저 멀리 나는 새를 감지합니다. 새를 겨냥하여 벤델린은 파편의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새에게 직접 날려보내 효과적으로 명중시켜 무력화시킵니다. 그 후 그들은 쇠고기를 먹습니다. 그 후 둘은 그 새로 고기를 얻게 됩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와사비를 곁들여 불에 구워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례적인 재료를 보고 알프레드는 벤델린을 따라하고 와사비를 고기 위에 듬뿍 발랐어요.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많은 와사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베어무는 모습에 약간 무서워졌어요.
엄청난 양의 와사비였거든요. 알프레드는 웬델린과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숲속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위험한 괴물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귀한 약초도 많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때문에 찾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웬델리는 최근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신경 쓰는 것 같은 큰형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각별히 신경 쓰는 것 같다고요. 알프레드는 큰형이 웬델린이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게 아닐까 하고 재빨리 추측했어요. 마법을 두려워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잃을까봐. 그 자리를 원치 않는 벤델리는 알프레드가 자신이 모험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을 듣는다. 자유롭게 여행하는 미래를 꿈꾸는 벤델리는 알프레드의 창백해지는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다. 알프레드의 손에서 검은 안개가 나오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릴 뿐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벤델리는 미래의 모험가가 될 것이며 12살에 모험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떠날 계획이라고 말한다. 모험가 아카데미.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벤델린의 미소는 가족에게 아카데미 학비를 감당할 만큼의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광활한 세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그들이 있는 곳을 가리킨 후 벤델린이 미래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곳들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먼저 비행수를 배우라고 했다. 일단 숙달 되면 벤델린은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알프레드는 벤델린을 껴안고 직접 체험하게 해주었다. 웬델린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 한가운데에 놓인 웬델린은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웬델린이 비행 연습을 하는 동안 알프레드는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웬델린은 집중력을 잃고 아래 초록잔디 위로 떨어졌습니다.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알프레드를 바라보며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진지한 눈으로 웬델린을 바라보며 자신 없이도 그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알프레드가 제자에게 하는 작별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벤델리는 이 작별 인사에 깊이 낙담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접시의 음식을 바라보다가 저우 아버지의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가졌지만 차갑고 창백한 피부를 가진 영혼, 즉 처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흉포한 언데드로 변하는 존재들이 성 근처 숲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묘사는 알프레드와 일치했고 저녁 식사 후 벤델리는 즉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음침한 숲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숲속 깊이 달려갔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땅에 굴러 떨어진 후 웬델리는 존경하는 스승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자 웬델리는 알프레드를 성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달려갔습니다. 영혼들과의 치명적인 만남이 그에게 위험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알프레드는 부드럽게 어린 제자의 손을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웬델리는 알프레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자신의 스승의 악령일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이 실제로 영혼이며 웬델린이 처음 만났을 때 도망갈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백장님 아들을 구할 약초를 찾기 위해 군대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섬기던 백장님의 아들을 구할 약초를 찾기 위해 군대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화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후회스러운 마음에 알프레드는 자신의 지식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를 바라며 정령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지식을 물려줄 제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령은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마음에 드는 제자를 찾은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자신을 직접 정화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벤델린은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자신의 스승을 직접 죽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승을 직접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잔혹한 언데드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으로 알프레드는 제자에게 정화의식을 부탁했습니다. 정화 과정이 알프레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면서도 망설였지만 몇 번이나 멈추고 싶었던 벤델린도 결국 그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이 장벽을
벤델리는 알프레드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고작 2주였지만 깊이 감명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알프레드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벤델린에게 작별 인사였습니다. 벤델린이 정화 주문을 완료하자 알프레드는 사라졌습니다. 끝없는 어둠과 공허 속에서 벤델린은 스승이 초월했어. 그 순간 5살 아이는 그저 큰 소리로 울며 그토록 존경하고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순식간에 7년의 세월이 흘러 벤델린은 12살이 되어 모험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의 목표는 7년 전 알프레드가 언급했던 모험가 아카데미였다. 이때 아카데미는 복학생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학기 시작을 위해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벤델린의 반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말을 건넨 건 귀족 집안 출신 무술의 달인이자 짧은 파란 머리를 한 루이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무술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웬델린은 7년간의 수련 여정 동안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며 붉은 머리의 인나라는 소녀도 자기소개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 또한 뛰어난 상업 능력으로 장학금을 받은 무술의 달인이었고 웬델린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서서 한꺼번에 자기소개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에 대한 가장 좋은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었고 너무 많은 주목을 끌지 않았다. 선생님은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팀 등록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미래의 모험가들이 적절한 팀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훈련할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벤델리는 스테이크 접시를 들고 식당에서 가장 외딴 구석에 우울한 표정으로 앉았다. 그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하다. 하지만 웬델리는 몰랐지만 인나와 루이스는 그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최고 기사 3인 중 한 명이 귀족 출신 검사 에르빈도 있었다. 셋은 웬델린이 그의 뛰어난 마법 재능으로 입학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논의했다. 수천 명 중 극히 드문 능력이었다. 게다가 모든 마법 선생님들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웬델린은 매우 재능 있는 마법사로 여겨졌다. 셋은 웬델린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의 팀 동료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핵심을 파악한 어윈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인나와 루이스의 이름을 적은 등록 양식을 웬델린을 마지막 멤버로 삼아 제출했다. 어윈은 자신감 있게 최고의 검사에 최고의 상업 전문가와 무술 전문가가 합쳐진다면 웬델린을 팀에 초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타임. 마침 도끼 3인조도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어윈의 그룹이 웬델린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세 사람 모두 크게 웃었다. 웬델린이 일어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모두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웬델린은 말을 걸면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릴 거라는 걸 깨달았다. 오후 수업에서 웬델린의 선생님은 어떤 가정들은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사냥을 나가 잡은 것을 팔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자신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팀원을 찾는 것을 보니 웬델린은 다소 소외감을 느꼈다. 한편 에르빈의 무리는 지켜보고 있었고 인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벤델린을 초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벤델린을 초대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르빈은 벤델린이 누가 자신의 팀 동료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학급 전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팀 동료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르빈은 벤델린이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벤델린을 초대한다면 그는 분명 거절할 것입니다. 벤델린이 이 말을 들었다면 격분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냥에서 돌아온 무리들은 거래 장소에 모였습니다. 도끼 3인조는 에르빈과 비슷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냥감. 그래서 그들은 제법 괜찮은 사냥을 하고 벤델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윈의 팀은 그 셋보다 훨씬 더 많은 사냥감을 얻었고 그들 또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나 루이스 어윈이
서로 칭찬하는 동안 벤델리는 돌아와서 그들을 지나쳐 바로 거래 테이블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벤델린을 보고 세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벤델린의 마법 가방에서 몬스터 사체 더미가 쏟아져 나오자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쌓인 몬스터 사체의 양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이를 본 도끼 3인조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자리를 옮겨 에르빈 일행에게도 알려주러 갔습니다. 거금이 든 큰 자루를 들고 모두를 식사에 초대하려던 벤델리는 모두가 이미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인나루이스 에르빈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비슷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지만 서자였기에 상속권을 잃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떠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형들에게 외면당했고 어둠 속에서 형들은 몰래 그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형들은 몰래 그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나는 비명을 질렀고 에르빈은 놀랐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웬델린의 동료가 될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웬델린의 팀 동료가 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인나는 위험한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에르빈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인나는 주변에 몬스터들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곧 유난히 큰 늑대를 포함한 새로운 늑대 무리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기 중 최고의 모험가들이었지만 여전히 초보자들 중 최고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초보 중 최고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몬스터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늑대의 발톱에 부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한 어윈 앞에 벤델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감각으로 멀리서 세 사람을 감지하고 즉시 그곳으로 날아가 토속 마법으로 그들을 둘러싼 장벽을 만들었고 그것은 또한 늑대 떼를 섬멸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세 사람은 모두 벤델린에게 사과했습니다. 무모함. 그들은 벤델린의 팀에 합류할 만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벤델린 사이의 격차를 깨닫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벤델린이 설명하려는 순간 그들의 선생님이 흥겹게 뛰어들어 그들의 반이 블랙 쿼터 백작을 알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사람은 이것이 변화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도끼 3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백작이 전체가 아닌 벤델린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업. 웬델린의 수업에 있던 세 사람은 그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장면은 옷을 차려입고 백작의 파티에 나타난 웬델린의 반 친구들에게로 바뀐다. 그리고 나타났다. 블랙쿼터 백작은 중년 남성에 대한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도록 젊어 보였다. 중년 남성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백작이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중 고개를 돌려 학생들 특히 벤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던 이나는 무시당했고 백작이 벤델린에게 다가가자 도끼 3인조는 그녀의 반응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블랙쿼터 백작은 벤델린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잠시 후 인사를 나눈 뒤 그와의 비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벤델린은 기꺼이 동의했지만 이나 루이스 그리고 에르빈도 함께 데려가도 되는지 물었고 그들을 자신의 팀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세 사람은 백작의 개인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곧 그 중년 남성이 백작의 측근, 마법사이자 알프레드의 스승, 즉 웬델린의 대스승으로 여겨져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란타라는 그 남자는 탐지 마법에 특화된 숙련된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알프레드가 웬델린의 땅에서 자신을 희생했고 그의 제자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웬델린은 베란타가 자신이 알프레드의 제자였음을 추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타는 알프레드가 사라지기 전의 감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웬델린이 알프레드를 정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기뻐하며 알프레드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웬델린에게 감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마침내 안심하고 백작의 방을 나섰다. 해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르빈의 일행 세 사람은 처음에는 벤델린을 이용하려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의 팀 동료가 되는 것을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벤델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랬다고 말했다. 어른들 앞에서 심심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었을 뿐이라고. 네. 이 말에 세 사람은 웃었고 벤델린은 진심으로 그들의 팀 동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 후 블랙워터 백작과 마법사가 다가왔고 백작은 웬델린이 알프레드의 마법 소지품 가방을 돌려주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안에는 많은 귀중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한 결과 웬델린은 1000골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 거액에 놀랐고 웬델린은 알프레드의 저택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택을 본 웬델린은 그 엄청난 크기에 정말 엄청나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베란타를 포함한 웬델린 일행은 우주선에 탑승하여 웬델린의 형제 에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인나는 웬델린에게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참석할 수 있는지. 한편 루이스는 걱정하지 않고 결혼식을 위한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르비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근처 기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떨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베란타가 우주선이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주자 에르비는 마침내 기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용의 공격으로 우주선이 파괴되면 여전히 추락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주선 주위를 검은 구름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해골용이 나타났습니다. 승객들은 자신들의 배가 해골용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을 깨닫자마자 공포에 질려 선장에게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주선 대표는 그들의 배가 전능한 마법사 베란타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베란타는 자신의 능력에는 성스러운 마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해골용을 물리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의 당황한 표정을 본 베란타는 자신감 있게 웬델린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전혀 자신감이 없었고 자신의 능력에 근본적으로 의심했습니다. This line is missing from the original English subtitles. Please provide the missing line 9 to translate. This line is missing from the original English subtitles. Please provide the missing line 10 to translate. 용을 물리치기 위해. 하지만 베란타는 그를 믿었고 웬델린이 할 수 없다면 알프레드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 해치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베란타는 웬델린에게 신중하게 지시하며 우주선의 안전을 그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웬델린은 싸우는 데 집중하고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법. 해치가 열리자마자 웬델린은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해골, 용에게 접근했습니다. 웬델린이 다가가자 용의 맹렬한 공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방어 마법을 펼쳐 자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피하려 했다. 마법 방패로 보호받는 배를 본 웬델린은 다소 안심했다. 침착함을 되찾은 웬델린은 뼈용을 향해 다시 날아가며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하려고 정신을 집중했다. 잠시 집중한 후 웬델린은 양손을 뼈용을 향해 뻗어 성스러운 마법의 빔을 발사했다. 성스러운 마법이 뼈용에 닿자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웬델린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공격을 계속했다. 우주선 안에서 웬델린의 새 동료는 웬델린이 해골용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베란타는 웬델린에게 아직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뼈와 마력핵을 챙기라고 일깨워 주었다. 웬델린은 잠시 후에 옆에 있는 마법 가방을 떠올렸다. 위험을 극복하자 우주선 전체가 기뻐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기로 했다. 승리의 축하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베란타는 수도에서 유명한 상인이 된 오랜 팀 동료를 만나 놀랐다. 수도에서 유명한 상인이 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웬델린을 바라보며 칭찬했고 은근히 웬델린에게 수도에서 쇼핑하는 건 힘들지도 몰라요. 파티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해가 뜨자 웬델린의 우주선이 수도에 도킹했습니다. 웬델린은 호화로운 마차에서 왕실 기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웬델린이 해골용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왕을 만나고 상을 받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을? 이런 경험이 처음인 웬델린은 꽤 압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인은 함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곳이었어요. 웬델린은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을 쳐다보는 신하들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중앙에 앉아있는 백발의 왕을 눈치챘죠.
그를 보자 웬델린과 함께 온 상인이 충성을 표하며 무릎을 꿇었고 웬델린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왕은 웬델린을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걸맞는 상을 내렸습니다. 웬델린은 남작차기와 용사훈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원래 가문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웬델린은 자기를 받아들였고 나라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에리히 쪽 그룹도 이 소식을 받았고 벤델린의 형은 동생에게 놀랐습니다. 자기를 받은 후 왕궁에서 용의 유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궁은 현재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은 용을 17만 골드에 사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13만 골드를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논쟁에 벤델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황이 개입하여 15만 골드의 공정한 가격을 협상했을 때에야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벤델린과 함께 온 상인도 세 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실 내부에 여러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자들은 지지를 얻으려 했고 낮은 가격을 주장하는 자들은 왕실 재정을 고려했으며 심지어 교황까지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목표는 벤델린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래는 그날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왕궁을 나서자 두 사람은 창술 연습을 하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위병들이 그를 데려간 후에야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벤델린 일행은 에리히의 결혼식에 나타났고 벤델린은 다가가 세 사람의 지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선물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 큰 망신이었습니다. 웬델린은 또한 그의 큰형이 선물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나와 루이스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웬델린 쪽은 블랙쿼터 영주에게 신부 쪽은 만자라 백작에게 다스려지고 있었기에 블랙쿼터 영주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신부 쪽은 만자라 백작에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백작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델린이 받은 보상에서 가져온 호화로운 선물 덕분에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보상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녁이 물러가자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때 상인이 벤델린에게 다가와 쌀 항아리를 건넸는데 벤델린은 오랫동안 그걸 기다려왔습니다. 벤델린은 이 쌀로 전생의 음식을 발효시켜 요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음식을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가서 반죽하고 누르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발효액을 추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1년이나 걸리지만 마법 덕분에 벤델린은 원하는 재료를 얻었습니다. 벤델린은 또한 발효가 어떻게 유익한 박테리아를 생성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전생에서 이미 답했던 질문이었다. 다음날 벤델린은 직접 부엌에 들어가 수프를 만들었다. 상에 오르자 모두가 즐거워했고 그 맛은 모든 사람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벤델린조차도 두 단어로 만족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교황청에서는 수녀와 닮은 외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듯한 그의 조카딸이 들어왔다. 교황은 그녀에게 적합한 약혼자를 찾았다며 그 약혼자가 다름 아닌 주인공 벤델린이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교황이 활동하는 교회에서 이른 아침에 열린 세례식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다. 오전에 웬델린은 교황의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요. 접견실에 들어선 웬델린은 의식의 신성함을 알고 교황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초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의식의 신성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웬델린은 포도를 조금 받쳐 올립니다. 두 사람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엘리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엘리제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웬델린은 잠시 넋을 잃고 그 모습에 교황은 크게 웃습니다. 엘리제가 어린 나이에 고급 치유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된 웬델린은 놀랍군요. 이토록 아름다운 엘리제에게 많은 이들이 구애할 것이라고 벤델린은 생각합니다. 교황 또한 동의하며 엘리제가 스스로의 선택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교황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행복하게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엘리제와 함께할 기회를 얻으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벤델린은 교황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웃으며 벤델린은 교황의 엄격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를 응시하자 웃음을 멈춘다.
그리하여 12살 두 사람의 약혼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엘리제가 15살이 되어 웬델린의 아내가 되는 것만 남았다. 웬델린은 직무상의 논의를 위한 여행이 미래에 아내를 찾는 것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온 웬델린은 교황과 그의 집사가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교황은 웬델린을 너무 가혹하게 속였다며 스스로를 나무라는 듯 보였다. 세례를 빌미로 웬델린과 엘리제의 약혼을 주선했던 것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집사는 블랙워터 백작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는다. 교황께서는 자신감 있게 왕이 허락했고 백작조차도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왕의 칙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벤델린 저택에서는 모두가 엘리제와의 약혼을 기뻐하지만 벤델린은 지구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당황합니다. 벤델린은 여전히 결혼은 마음과 감정의 결합이어야 하며 결혼에 이르기 전에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이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사고방식이 지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벤델린은 이 세계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장을 한 벤델린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광대분장을 하고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마을과 상점을 돌아다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변장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차별적인 시선을 받게 됩니다. 벤델린은 다소 말문이 막히지만 어윈은 그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하며 적어도 귀찮은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벤델린이 가게에서 나오자 전에 만났던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날 창을 든 시합을 했고 그의 하인이기도 한 자입니다. 웬델린이 숨을 곳을 찾으려는 순간 창을 든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그를 알아봅니다. 게다가 웬델린의 독특한 치아가 보이자 남자는 그를 알아차립니다. 남자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웬델린의 정체를 알아채고 모두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를 본 창을 든 남자는 무리를 막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웬델린이 더 빠릅니다. 그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에르빈과 저택으로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 의자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한숨을 깊게 쉬는 벤델린은 몹시 지쳐 보였다. 이를 본 그의 형은 그런 성가신, 사람들을 영리하게 따돌릴 방법을 찾자고 제안한다. 벤델린은 동의하고 이 일을 어윈에게 맡기기로 한다. 당황한 어윈을 남겨두고 그는 재빨리 떠난다. 어윈은 자신이 맡게 된 새로운 역할을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이내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한편 벤델린은 아마도 과도한 생각 때문이었을지 교황 저택에 다시 나타나 교황 집무실 창문 바로 앞에 서 있다. 웬델린은 가만히 누워 교황에게 들키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한다. 위험이 지나간 듯 싶던 순간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엘리제였다. 웬델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도망친다. 교황이 눈치채지 못했음을 확인한 웬델린은 엘리제에게 설명하려고 돌아선다. 그녀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덜기 위해 웬델린은 그날 아침에 사온 케이크를 그녀에게 건넨다. 하지만 케이크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치워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곧바로 요점을 말한다. 석양이 아름다워요. 그들은 저택 옥상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어요. 바라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엘리제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엘리제가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벤델린은 그녀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벤델린의 모든 걱정은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벤델린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벤델린 저택에서는 어윈이 인나와 루이스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투심 어린 표정을 보며 어윈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심지어 그들이 자신처럼 벤델린의 하인이 되고 싶다면 벤델린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에르윈에게 가장 즐거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후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루이즈는 이날을 따로 불러 이야기한다. 잠시 후 루이즈는 에르윈의 후배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다. 대신 이나와 함께 웬델린의 첩이 되어 공개적으로 에르윈을 부리기로 계획한다. 이 생각에 흥분한 루이즈는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그리고 말을 마치자마자 웬델린이 저택으로 돌아온다. 이 모습을 본 루이즈는 유혹 계획을 시작한다. 12살인 루이즈는 표범무늬 몸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자신이 매우 유혹적이라고 생각하는 춤을 춘다.
하지만 벤델린의 눈에는 루이스가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는 장어, 어리석게 허우적대는 바보처럼 보였다. 그저 허둥지둥대는 바보일 뿐이었다. 벤델린은 그녀를 무시하고 시누의 부름에 따라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루이스는 멋진 춤 공연을 계속했다. 늦은 밤 침실에서 인나는 루이스가 새로 산 드레스를 자르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루이스는 신이 나서 두 번째 유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인나는 다소 속수무책이었지만 루이스는 열망에 차 있었다. 벤델린의 소첩이 되면 자신의 꿈인 무술 도장을 열고 가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녀는 벤델린의 소첩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술 도장을 열고 가문의 인정을 받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인나는 자신에게도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중략? 하지만 루이가 준비한 의상이 노출이 심하고 가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본 인나는 다소 불편해합니다. 중략? 두 사람의 시끄러운 대화는 아래 마당에 있는 벤델린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중략. 그때 벤델린은 집사를 통해 엘리제로부터 다음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중략. 장면은 엘리제의 저택으로 바뀌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화려한 음식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식사 내내 그들은 요리에 대한 감상과 인상을 나누고 감사를 표하며 끝냈습니다. 벤델린이 떠나려고 할 때 집사는 재치 있게 그에게 예의 바른 사람임을 보여주는 답례를 가져오라고 제안합니다. 벤델린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선물은 약혼 반지였습니다. 보석 가게에서 벤델린은 고심 끝에 마법의 돌이 박힌 심플한 반지를 골랐습니다. 비록 다소 비싸지만 그는 엘리제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엘리제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침묵을 깨고 웬델린이 산 반지를 묻습니다. 마법 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래에 자신에게 더 유용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그것이 마법 반지인 줄 몰랐고 엘리제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다고 고백합니다. 웬델린은 그것이 마법 반지인 줄 몰랐고 엘리제에게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제에게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밝힘으로 인해 엘리제는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시각으로 웬델린을 바라봅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웬델린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웬델린은 돌의 마법을 걸어 로맨틱한 은하수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별들로 가득 차서 주문의 복잡성은 낮을지 몰라도 엘리제의 기뻐하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매력은 확실히 최고 수준입니다. 엘리제의 기뻐하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 수준입니다. 식사 후 교황 곁으로 돌아온 그는 집사에게 벤델린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집사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벤델린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델린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귀족으로서 대우합니다. 하지만 벤델린은 그녀를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요. 그의 성격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벤델린은 그녀를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서 그의 인격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욱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르빈 이나, 루이스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나와 루이스가 이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매료시킬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나는 여름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아카데미에서 벤델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신나게 말합니다. 에르빈은 벤델린 곁에는 아직 엘리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의합니다. 엘리제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엘리제가 방에 들어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엘리제는 친절한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벤델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에르빈이나 루이스의 관점에서 벤델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자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엘리제는 친절한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벤델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에르빈이나 루이스의 시각에서 벤델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한편 벤델린은 왕으로부터 어려운 임무를 받습니다. 왕은 그를 어딘가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용을 처치해야 해. 웬델린은 망설였지만 남작이 된 이상 그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 했지.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여 수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을 물리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용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차지하면 수도의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하지만 계획에도 불구하고 웬델린은 마법사 2명만으로는
용을 이길 수 없을 거라며 불안해했다. 2명의 마법사만으로는 용을 이기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왕은 아직 지원군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들어와 베란타에게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다. 그와 바로 알아봅니다. 웬델린을 본 근육질 마법사 엠버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의 활약을 칭찬합니다. 그의 공적을, 그 세 사람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을 처치하는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용을. 베란타가 암스트롱이 진짜 마법사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웬델린은 그의 근육질 체격 때문에 그를 진정한 무술가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의 근육질 체격 때문에 세 사람은 용이 점령한 평원의 군영으로 재빨리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전술을 논의합니다. 웬델린 저택으로 돌아온 그의 형제 에리이와 어윈 일행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논의해 봅시다. 에리이는 왕이 용을 죽이라고 귀족들을 파견한 결정에 그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에 있는 병사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한다면 왕은 잠재적인 식량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사들을 배치하면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그들의 논의는 중단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선두에는 창을 든 전사가 한 명 있고 그 뒤를 벤델린의 지휘에 있는 병사들이 전장에 합류하자고 외치며 괴물들을 섬멸을 하러 나섭니다. 이를 본 에리이는 벤델린이 현재 자리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지휘할 대표는 에르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르빈은 처음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에리이와 인나루이스가 도와주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하루 동안 병력을 정비한 후 그들은 말을 타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에르빈은 모든 병사들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기회를 잡기 위해 열렬히 기여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캠프에서 에르빈 인나루이스는 엘리제의 등장에 놀란다. 엘리제가? 그녀는 모든 치유 마법사들이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벤델린의 행방을 묻는다. 그가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제는 약간 실망하고 그를 만나지 않고 돌아간다. 그를 만나지 못하고 한편 벤델린이 있는 곳에서는 세 사람이 이제 용의 동굴 앞에 서 있다. 용의 진동만으로도 벤델린은 극도로 조심한다. 동굴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긴장 상태에 놓인다. 잠시 후 거대한 용이 나타납니다. 웬델린은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아몬스트롱은 즉시 전투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마법사가 기사로 변신한 것처럼 무거운 갑옷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몬스트롱이 용에게 돌진하여 격투를 벌입니다. 기사처럼 아몬스트롱은 용에게 돌진하여 용과 싸웁니다. 베란타는 이 마법이 방어 마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아몬스트롱은 용을 제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절호의 순간을 잡아 밖에 있던 웬델린도 마법을 완성합니다. 용의 중앙에 강력한 마법이 형성되고 그것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 짓습니다. 어윈 일행은 엘리제와 만나 네 사람이 즐겁게 웬델린이 준비한 식사를 합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이죠. 갑자기 기사가 와서 웬델린 일행이 고대 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네 사람은 엄청 기뻐하며 웬델린 쪽으로 돌아섭니다. 용을 물리치고 비늘을 모은 후 아름스트롱은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웬델린이 혼란스러워하자 베란타는 주인이 스스로 희생한 이유를 말하며 군대에 대해 웬델린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용을 처치하자 주변 몬스터들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셋을 공격해 왔습니다. 군영 또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장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부상당한 병사들이 끊임없이 군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녀들은 성스러운 마법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느라 만화가 바닥날 때까지 힘썼습니다. 아마 이 성녀만이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남았겠지만 그녀의 만화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치료를 하느라 앨리스의 만화도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만화가 다 떨어지려던 순간 웬델린이 준 반지가 만화를 공급해주면서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엘리제는 최전선에 있는 웬델린의 안전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위로 덕분에 엘리제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치료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성녀는 기진맥진했지만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 병사가 달려와 최전선 군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후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제는 들뜬 마음으로 벤델린을 찾으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사한 벤델린이 자신의 뒤에 나타난 것을 본 엘리제는 마침내 안심이 되어 겪었던 고난 끝에 기절했습니다. 엘리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후였고 그녀는 벤델린 옆 푸른 잔디밭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벤델린은 엘리제가 최전선에서 해낸 일을 칭찬하며 그녀가 고귀하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함께 싸운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벤델린이 엘리제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일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멘델린이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의 눈에 영웅적인 인물이 되어야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스트롱이 흥분해서 달려와 엘리제에 대해 묻자 웬델린은 그제야 엘리제가 암스트롱의 마법사 조카이며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제 모두 웬델린의 저택에서 수도의 집으로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윈은 웬델린의 그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엽니다. 두 마리의 용이 금속을 무찌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편 인나와 루이스는 웬델린의 후궁이 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제가 나타나자 인나와 루이스는 다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가 그들이 벤델린의 첩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들의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벤델린의 또 다른 형제의 결혼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벤델린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 벤델린의 형제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벤델린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그의 형제들과 가족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벤델린의 형제는 그에게 곧 있을 무술 대회에 대해 상기시켰는데 그 대회에는 검술, 창술, 궁술, 그리고 무술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델린에게 검술 경기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벤델린의 형제들은 그에게 검술 시합에 참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무술 대회에서는 마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고 벤델린은 답답했습니다. 만약 부엌칼을 사용하는 대회가 있다면 자신이 꼭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어윈이나 루이스는 평소처럼 육체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마법으로 힘을 증강하는 것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잠시 달린 후 어윈은 두 사람이 마법으로 자신을 강화하는 동안 자신은 자신의 육체적 힘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윈은 만화 없이 태어났으니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웬델린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교황청으로 어떤 일을 논의하러 가는 듯했다. 궁극으로 중요한 일을 의논하러 가는 것 같았다. 훈련 후 인나, 루이스, 어윈과 베란타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즐겼다. 소파에 앉아서 쉬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베란타는 그 세 사람이 무술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모두 놀라며 거절하고 싶어 했다. 모두 놀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웬델린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나와 루이스는 둘 다 일어서서 마법 강화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법 증강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 베란타가 에르빈에게 노력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팀에서 떨어질 거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팀에서 떨어질 거라고 말이죠. 에르빈은 벤델린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란타는 그저 벤델린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은 벤델린과 그의 일행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쌀밥에 김이 모두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벤델린이 정말 무술 대회에 참가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술 대회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그렇지 않기 위해 참가하기로 했다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망치다. 벤델린은 또한 엘리제가 그들의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모두가 열렬히 동의했다. 엘리제처럼 추가적인 치유사가 있는 것은 그들의 팀에게 유익했다. 엘리제는 자신이 참여할 만한 적절한 종목이 없다는 것을 후회하며 말했다. 모두와 함께하는 무술 토너먼트에. 이 말을 듣고 에르빈의 눈에는 더욱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렸다. 벤델린은 전 시즌 우승자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곧 닥칠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이었지만 그저 많은 어려움 중 하나가 줄어든 것일 뿐이었다.
어윈은 자신만만하게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어윈은 팀원들을 데리고 야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부터 턱걸이, 그리고 검술 연습까지 여러 날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술까지 웬델리는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검술은 서툴고 불안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은 훈련에 꾸준했습니다. 웬델리는 지쳐서 병에 걸렸지만 특히 손바닥이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검술을 연마한 어윈을 비롯한 세 사람의 투지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에르비는 침대에 쓰러졌다. 인나와 루이스는 황제의 요청으로 이번 시즌 우승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에르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에르빈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에르빈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마력이 부족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마력이 부족했다. 이에 루이스는 몹시 화가 나서 에르빈을 두고 뛰쳐나갔고 에르빈은 혼자 남아 손에 생긴 굳은 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에르빈은 웬델린에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팀에서 해고될지 물어보러 갔다. 대회에서 이기지 못하면 팀에서 해고될지 물었다. 하지만 탈진하여 잠든 웬델린이 엘리제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잠시 잠들었던 생각을 에르빈은 접었다. 엘리제처럼 능력 있는 사람조차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르빈은 자신의 노력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벤델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에르빈은 자신감이 과했다며 인나와 루이스에게 사과하고 다가올 토너먼트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계속했다. 마침내 무술 토너먼트 날이 왔고 모두 경기에 앞서 몸을 풀었다. 하지만 벤델린만은 첫 경기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우번 자막은 원문과 동일하게 짧아서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벤델린만 첫 경기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벤델린의 첫 번째 시합이 시작되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함성은 용사 벤델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함성이 클수록 벤델린은 전 시즌 우승자인 상대 젠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 예상대로 벤델린은 젠에게 한 방에 패배하여 베란타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관전석으로 돌아왔다. 다음은 이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의 시합이었다. 각자 상대를 손쉽게 물리치고 중결승에 진출했다. 인나는 맹렬하기로 유명한 창병과 싸워 패했고 결승 진출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윈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상대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고 전 챔피언 젠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어윈과 젠은 만났고 이는 어윈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윈에게 대기실에서 어윈은 여전히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인나와 루이스가 그에게 와서 웬델린이 준 도시락을 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열자 웬델린이 쓴 응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윈이 도시락을 열자 웬델린의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긴장된 분위기를 바꾸었다. 얼른 한 입 먹더니 에르빈은 무언가 결심한 듯 했다. 그날의 전투는 펼쳐졌고 결과는 모두에게 명확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찾았다. 특히 루이스의 스승은 웬델린이 전에 만났던 근육질 마법사 암스트롱이었다. 만났던 장면은 웬델린의 가족 저택으로 바뀌고 그의 형과 아버지는 땅을 일구고 있는데 새로운 농사철을 준비하는 것 같다. 계절? 이때 집사가 다가와 이번에 거둔 세금에 대해 보고한다. 웬델린의 큰형을 경계하며 지켜보는 몬트. 하지만 아버지는 쿠르트의 아내도 다가와 먼 곳에서 손님이 도착했고 웬델린에 대한 편지를 가져왔다고 알린다. 그 이름을 듣고 쿠르트는 눈에 띄게 불안해한다. 거실에서 그는 처음에 편지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편지를 열어 읽는다. 편지에 웬델린이 고대 유물을 탐험하는 동안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3년 동안의 변화를 겪은 웬델린의 저택으로 장면이 바뀐다. 훈련을 받고 이제 15살이 된 그는 놀랍도록 성숙해 보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진정한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벤델린이 모험의 자유를 외치자 베란타가 나타나 그들에게 근처의 고대 유물을 탐험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가 정해지자마자 그들은 베테랑 모험가의 안내를 받아 유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벤델린의 팀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왕은 그들의 안내자가 베란타 자신이 되도록 합니다. 이전에 여러 베테랑 모험가 팀들이 이 유물을 탐험하려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팀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유일한 이유는 유물과 관련된 용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델린 팀에게 왕이 내린 임무가 특히 적절해 보입니다. 웬델린은 동요하지 않지만 에르비는 진짜 용을 만나면 틀림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란타는 그들에게 5용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팀, 그리고 한편 앞에 문이 보이자 팀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중앙에 마법진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마법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베란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모두에게 소리칩니다. 떠나려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 하나씩 그들의 모습이 앨리스와 함께 공허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해. 여보세요, 2번째입니다. 여보세요, 2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왔어요. 첫 번째 레벨에서 그들은 광장에 많은 수의 골렘들을 만났습니다. 웬델리는 마법으로 그들을 제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마법 세계 만약 그들이 용을 만났습니다. 베란타와 벤델린의 최소한의 도움으로 셋은 금방 많은 골렘들을 처리했습니다. 골렘들을 많이 처치했습니다. 엘리제는 후방에 남아 골렘들에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를 했습니다. 길고 힘든 전투 끝에 마침내 광장의 골렘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밖에서는 닷새가 지났고 엘리제의 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을 침착하고 자신있게 믿고 있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벤델린의 팀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교황에 반대하는 특정 귀족들은 즉시 쿠르트에 영지에 편지를 보내 그에게 벤델린의 뒤를 이어 백작이 되고 그들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쉽게 관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돕습니다. 유물 안에서 벤델린의 일행은 골렘들과 격렬하게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싸우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괴물들과 싸웠지만 아마도 너무 많은 레벨을 뛰어넘었기 때문인지 모두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떨어진 곳에 앉아 벤델린과 엘리제는 마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벤델린은 엘리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을 아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델린의 걱정에 감동한 엘리제는 그에게 같은 조언을 해주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을 알아챘다. 그렇게 웬델린의 팀은 완전히 지친 채로 계속해서 레벨을 통과해 나갔다. 최종 보스를 만나게 된다면 마지막 전투를 치를 힘조차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다음 레벨에 들어서자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레벨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레벨이었다. 그들은 곧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대신 골렘 드래곤을 만났다. 드래곤을. 그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골렘 드래곤이 공격해왔다. 베란타는 재빨리 마법 방패를 펼쳐 막았습니다. 골렘들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한 순간 엄청난 수의 골렘들이 뒤에서 나타나 후테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웬델린 일행은 살아남고 유물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델린은 베란타와 함께 마법 방패를 유지하는 데 힘썼고 골렘 드래곤은 계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수비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남은 마력을 모두 사용하여 반격하기로 했습니다. 베란타는 자신의 마력을 모두 소진하여 웬델린에게 전달했고 웬델린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서. 하지만 웬델린은 골렘 드래곤을 과소평가했고 드래곤은 손쉽게 더 강력한 마력을 폭발시켜 웬델린의 공격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웬델린은 모두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하려던 순간 그 뒤에 있던 엘리제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키스로 웬델린에게 마력을 전달했고 그 후 그의 품에 쓰러졌지만 웬델린의 공격은 엄청나게 증폭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골렘 드래곤은 완전히 패배했고 다른 골렘들도 공격을 멈췄습니다. 장면은 모두가 최종 보물방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웬델린은 엘리제와 저는 침대에 누워 고갈된 마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제와 저는 한편 루이스는 인나가 벤델린에게 키스하려던 시도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지만 어윈이 그를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짜증이 난 루이스는 들어갔고 얼마 후 벤델린과 엘리제가 깨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강력한 마법 서적들과 유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고대시대의 마법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물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벤델린의 모험가 그룹이 등장합니다. 왕궁에서 상금 분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팀이 가져온 보고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200만 금화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액수를 듣자 모두의 턱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아마 18대 손까지도 이 돈을 다 쓸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은 10년에 걸쳐 왕궁에서 점진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아름스트롱은 곧바로 나타나 약간의 웬델린이 수도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유감이네요. 하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는 또한 웬델린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자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웬델린이 돌아왔을 때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웬델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받은 막대한 상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상금 말이죠. 합의 후 그들은 모두 웬델린에게 그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그 양에 약간 압도된 기분입니다. 총 1000만 골드.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한편 웬델린의 죽음을 보도한 부패한 언론사의 수장 제커의 일당은 회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델린의 생존과 귀환은 그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제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전혀 다른 계획으로 이끌어갈 작정이었습니다. 웬델린 쪽에서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항아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는 동안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웬델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만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웬델린은 자신이 떠난 후 수도에 있는 저택을 관리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떠난 후에요. 그들은 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히.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조데릭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즉시 조데릭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부탁했습니다. 조데릭은 기뻐하며 즉시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분홍머리 소녀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들도 깨달았고 먼저 벤델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창문으로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벤델린은 수도를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도를 떠나기 전에 이후 벤델린과 그의 팀은 고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연구소로 향합니다. 그곳은 고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벤델린은 유적지에서 마법진을 구입했던 교수를 만납니다. 유적지에서 교수는 벤델린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벤델린은 유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마법력을 이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 유일한 기능은 마법력을 사용하여 유물과 같은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장치가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혼란을. 장치가 아직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벤델린은 쉽게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실험 단계입니다. 집중된 상상의 순간 웬델린의 손에 나타난 물건은 엘리제의 속옷이었습니다. 모두 웬델린을 쳐다보며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웬델린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다시 집중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3명의 여자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가리지만 이번에는 웬델린이 의도한 물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천으로 덮인 수레를 밀며 연구소를 나서자마자 재빨리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하여 떠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모든 것을 보고 벤델린이 완전히 떠난 후 향기를 감지하고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 향기에 벤델린이 무언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은 벤델린의 저택으로 바뀌고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수도를 떠나기 전 벤델린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스트롱조차도 그에 대한 호감이 커집니다.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떠나기 전 벤델린의 행동은 아름스트롱도 예상치 못했고 그에 대한 그의 호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벤델린이 거대한 참치 접시를 들고 들어옵니다. 모두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벤델린은 3년간 숙성시킨 특제 소스를 꺼냅니다. 3년간 숙성시킨 참치회 요리를 위한 특제 소스입니다. 모두들 참치 첫 조각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요리의 절묘한 맛에 감탄하며 말이죠. 벤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범인을 찾아낸 조데릭이 그에게 보고합니다. 범인은 자니시 국장의 형제인 제커입니다. 벤델린은 제커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조데릭은 자신이 제커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며 그의 본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커가 벤델린을 이용하여 형인 자니시 국장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조데릭은 또한 자커가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자커에게 상당한 선물을 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조데릭은 자커가 웬델린의 죽음에 크게 관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왕실에 의해 자커를 한동안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웬델린의 죽음에. 그것은 단지 소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자커를 왕실에 의해 한동안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분홍머리 소녀가 창가에 나타나 맛있는 음식, 특히 향긋한 참치 요리를 눈여겨보며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에르비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자 웬델린은 약간 무서웠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의 옆에 있는 참치 접시였습니다. 어리둥절한 웬델린은 소녀의 아버지 에드가가 설명하려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녀를 유마라고 소개했는데 그녀의 목적은 옛 교황과 마찬가지로 웬델린과 부부로 맺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마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듯 웬델린을 재빨리 무시하고 앨리시와 함께 더 많은 참치를 찾아 떠났습니다. 베란타가 다가와서 그것은 영웅 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풍부한 마력과 힘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하지만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에드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딸이 벤델린 곁에 경호원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심지어 벤델린과 결혼하는 것까지 제안하며 벤델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벤델린은 수도를 떠나 평범한 모험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드가는 벤델린이 단순한 사냥이 아닌 몬스터 사냥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블랙워터 백작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벤델린에게 자신이 맡길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그쯤에서 끝나고 벤델린의 집으로 돌아와 쿠르트의 아내가 벤델린이 실종되었다는 편지를 읽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벤델린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어집니다. 쿠르트의 아내는 벤델린이 실종되었다는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전투. 게다가 웬델린의 재산과 지위를 쿠르트가 상속받는다고 말하자 쿠르트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비명에 의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웬델린의 완전 무장한 부대가 나타나 그녀와 쿠르트를 향했습니다. 이때 웬델린 일행은 안으로 들어와 쿠르트와 흑사분기에 만병통치약을 찾는 원정대의 처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 해 파병된 병사들 중 많은 수가 사망했고 심지어 언데드가 된 자들도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고인들의 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정화의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이에 매우 불쾌해하며 벤델린 측에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수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말입니다. 베란타도 같은 생각이었고 쿠르트가 벤델린이 지불할 가치, 즉 수집품의 30%를 묻자 쿠르트는 가격을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벤델린 뒤편에서 에르비는 쿠르트의 불쾌한 태도 때문에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에우. 그는 극도로 화가 나서 맞받아쳤고 루이스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벤델린이 이제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 쿠르트는 웬델린에게만 그의 가족이 예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웬델린은 마지못해 중재에 나섰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매우 불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평가했다. 그날 밤 쿠르트는 시민들의 모든 우려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웬델린이 그들의 가족들의 죽은 영혼을 정화하고 유물을 되찾는 것을 도울 것인지 묻자 쿠르트는 매우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편 웬델린 일행은 차남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형. 쿠르트와 달리 이 형은 매우 온화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웬델린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웬델린은 올케에게 시아버지의 유물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웬델린 일행은 죽은 영혼들을 정화하기 위해 신비로운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적당한 장소를 찾은 일행은 원을 만들고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영혼들은 이성을 잃었지만 그런 말들은 그들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혼들이 이성을 잃었지만 그런 말들은 그들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들려고 정령들이 나타나자 벤델린과 엘리제는 함께 정화의 장벽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 거대한 장벽이 형성되었다. 그 안으로 들어온 정령들은 모두 정화되어 갑옷만 남았다. 잠시 후 이나와 루이스는 쌓인 갑옷들을 줍느라 바빠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자 왜 그렇게 적은 양만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날아다니는 도마뱀이 정령이 되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본 유마는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날아다니는 도마뱀 정령에게 돌진하며 단번에 내려쳤다. 순식간에 목이 잘리고 신성한 힘에 의해 몸도 정화되었다. 이어서 끊임없이 정령 몬스터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가볍게 정화해 나갔다. 하지만 일행은 그것들을 손쉽게 정화했다. 잠시 후 남은 정령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엘리제의 시아버지의 영혼을 발견했다. 이를 본 벤델린과 엘리제는 재빨리 다가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그 영혼이 손녀에 대해 묻자 벤델린은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령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검을 놓았고 엘리제는 재빨리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벤델린의 팀은 이 영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묻기 직전에 병사들의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멀리서 쿠르트가 나타나 유품들을 대장간으로 가져가 철부족을 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은 친척들의 시신도 없는데 갑옷까지 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트가 거절하는 동안 벤델린은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교환하려고? 단지 짜증이 난 쿠르트는 웬델린이 그곳을 떠난 후에 무기 더미를 가져가려고 걸어갔다. 그 후 웬델린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났다. 이어서 웬델린 일행은 블랙쿼터 백작 저택으로 임무 완수를 보고하러 갔다. 임무 완수를 보고했다. 그 후 웬델린은 자신이 자유롭게 이곳을 떠나 독립적인 모험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작은 그가나마 고향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웬델린의 거절을 보자 바란타는 웬델린의 고향이 나쁘지 않고 상당히 편안하다고 말했다. 꽤 편안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2,000명이 넘는 전사들의 유물을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전사들의 유해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벤델린 가문의 집사를 만났는데 집사는 그들을 장례식에 초대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현지 수녀가 나이가 많았기에 엘리제가 그곳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모두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했고 음식을 먹는 곳과 조문하는 곳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쿠르트의 불참에 집사는 불쾌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참석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는 두 아이와 함께 전투에서 죽은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벤델린도 그들을 만나 특히 자신의 훌륭한 업적에 감탄하는 두 손주와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나와 루이스도 즐거운 분위기에 동참하여 벤델린과 드래곤 해골의 싸움을 재현했습니다. 늦은 밤 의식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길로 헤어졌으며 벤델린과 그의 팀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벤델린은 집사와 비밀리에 만나 그에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아버지와 쿠르트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빨리 말했지만 집사는 자신과 이곳 사람들이 이 지역이 결국 쿠르트의 통치 아래 붕괴될 것을 알았기에 그 지역 영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쿠르트의 통치 아래 붕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사는 벤델린이 모험가로서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데릭이 대신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게다가 왕실에서도 벤델린이 이 땅을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벤델린은 당황했습니다. 마침 베란타가 나타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벤델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사가 벤델린에게 방금 말한 것을 되풀이하며 벤델린과 베란타는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베란타는 왕이 나라의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지만 그걸 다스리는 게 극히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영주들이 수년 동안 평민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직에 아주 적합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만약 왕이 지금 쿠르트에게 자리를 내놓도록 강요해서 벤델린에게 넘긴다면 다른 많은 영주들도 비슷한 우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쿠르트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었고 벤델린의 아버지는 쿠르트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웬델린이 이 지역의 언데드들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자리를 인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쿠르트가 축출되려면 웬델린의 언데드 정화 행위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 쿠르트를 겁먹게 만들어 웬델린을 죽이려 들게 하고 그렇게 쿠르트를 범죄자로 만들 것입니다. 웬델린은 베란타가 지난 며칠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웬델린은 이 계획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는 웬델린이 맡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되살릴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이 땅을 되살리다. 다음날 사탕을 만들면서 그들은 웬델린이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의 영주가 될지 논의했습니다. 웬델린의 동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웬델린은 이 문제로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문제. 웬델린은 그의 시누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까지는 잠시 그 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장남은 어두운 구석에 앉아서 웬델린의 올케 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에 웬델린과 그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밖에 큰 소음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벤델린과 그의 차남은 그 소리가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르트가 아닌 벤델린이 그 지역의 영주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르트.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의 형제는 쿠르트가 이 말을 듣는다면 분명히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후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벤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의 영주가 되는 것을 벤델린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역, 보. 이 시점에서 웬델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자 벤델린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하며 곧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답을 주겠다고요. 바란타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는 마을 원로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재빨리 따라가 마을 원로와 대치하며 벤델린을 지지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는 그의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벤델린이 영주가 된다면 원로는 벤델린에게 잘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로는 어떻게든 괜찮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괜찮을 테니까요. 발각되자 마을 원로는 모른 체하며 떠났지만 곧 돌아와 경고했습니다. 바란타는 벤델린의 시누이를 조심하라고 했다. 쿠르트는 백성들이 벤델린을 지방영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벤델린과 그의 일행은 영주가 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벤델린은 그것이 다소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 지방의 영주가 된다면 쿠르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다. 바란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쿠르트는 왕실에 의해 반드시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고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벤델린은 희생자를 피하기 위해 협상하기 위해 쿠르트 저택으로 갔습니다. 쿠르트 저택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쿠르트는 극도로 화가 났지만 벤델린의 의도를 듣기 위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벤델린은 그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소유하려는 자신의 요청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쿠르트는 여전히 그 땅의 영주가 될 것이며 모든 기본적인 혜택은 그가 은퇴할 때 벤델린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한 유지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쿠르트는 마침내 평정심을 잃고 앞에 있던 찻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습니다. 그는 벤델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벤델린이 설명하려고 하자 쿠르트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벤델린은 떠나야 했고 우연히 올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벤델린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지 어떤 피해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올케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벤델린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벤델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룹은 함께 모여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벤델린은 자신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의 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엘리제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은 웬델린을 어느 정도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웬델린과 그의 팀은 수도에서 온 물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여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쿠르트의 측근들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했습니다. 웬델린은 쿠르트 주변 사람들이 떠나도록 만들어 그의 형제를 영주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 같았고 이는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여전히 쿠르트에게 빠져나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형수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쿠르트가 회개하고 그의 행방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숨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조데릭의 도움을 받은 왕과 함께 쿠르트는 모든 지지자들이 떠나자 절망에 빠져 벤델린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자커의 부하 중 한 명이 나타나 벤델린을 죽이려고 칼만 가져온 쿠르트를 조롱했습니다. 칼만 가지고 벤델린을 죽이려 한다니. 쿠르트의 얕은 생각을 깨닫고 그에게 용을 부르는 뿔을 주었습니다. 이 마법 아이템은 벤델린을 죽이기에 충분히 유용했고 쿠르트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마치 보물인 양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벤델린의 팀은 쿠르트와 맞설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마법의 숲에 나타났습니다. 쿠르트와 대결하기 위해 베란타는 감지 마법을 사용하여 쿠르트가 그들의 위치로 접근하는 것만 감지했습니다. 모두 여전히 증원군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쿠르트는 혼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벤델린과 맞설 강력한 전략을 세웠음을 시사했습니다. 벤델린은 그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며 혼자 쿠르트에게 다가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장황한 대화에 관심 없이 곧바로 숨어있는 벤델린의 동료들을 불러냈습니다. 오리서. 그러자 쿠르트는 웬델린을 조롱하며 용을 쓰러뜨리고 영주가 된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쿠르트는 자신만만하게 용의 피리를 꺼내 웬델린 일행과 맞섰습니다. 자신감 있게 커트는 웬델린과 그의 무리에 맞서기 위해 용 피리를 꺼냈다. 베란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용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을 물리치는 데 능숙했고 이제는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이미 용을 죽였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용의 플루트가 한 무리의 용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용들, 그 많은 수의 용들 앞에서는 소수의 인원은 물론이고 훈련된 군대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건 거의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쿠르트는 벤델린의 일당과의 대치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벤델린의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쿠르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가 용의 피리를 사용하면 지역 주민들과 쿠르트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용의 피리 지역 주민들과 커트의 가족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증오에 찬 눈빛에서 기쁨에 찬 눈빛으로 변하며 벤델린을 죽인 후 그의 지위를 빼앗아 자신의 영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쿠르트는 그렇게 생각하며 벤델린을 죽인 후 그의 지위를 계승하여 자신의 영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영토를 웬델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쿠르트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명예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에 격분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말이다. 웬델린이 마법을 걸려고 하자 쿠르트는 움직이면 즉시 피리를 불겠다고 위협하며 웬델린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다. 즉시 피리를 불겠다고 위협하자 웬델린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한편 바란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쿠르트가 방심하는 순간 용의 피리를 파괴하기 위한 마법 공격을 가했다. 경계를 늦추자마자 그는 용의 피리를 파괴하기 위한 마법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피리에 막혔고 쿠르트는 무사했다. 승리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쿠르트는 광분한 군중을 바라보며 즉시 피리를 불었다. 웬델린 일행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듯이. 이를 본 웬델린은 즉시 쿠르트에게 다가가 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유마는 그 물건에서 악한 기운을 느껴 제지했습니다. 엘리제도 앞으로 나서며 그 안에 저주가 서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의 피리가 아니라 저주받은 피리였습니다. 적을 파괴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 유물이었죠. 그것을 사용하는 대가는 인간성을 잃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쿠르트는 제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쿠르트는 제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완전히 변해 자신을 공격하는 쿠르트를 보며 웬델린은 얼어붙었습니다. 엘리제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 성스러운 마법으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 영혼을 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의 힘만으로는 저항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엘리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벤델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정한 듯 벤델린은 엘리제에게 다가가 이전에 숲의 영혼들을 정화했던 것처럼 대규모 정화를 제안했습니다. 숲이 엘리제는 주저했지만 벤델린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그와 함께 정화에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벤델린의 도움으로 그들은 영혼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쿠르트의 몸은 뒤로 튕겨나가 악령의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도망친 반면 늙은 제커와 그의 아첨꾼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축하하고 있었다. 곧 웬델린의 영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완전히. 게다가 그들은 제커를 믿은 멍청이 쿠르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제커는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쿠르트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고 목표 달성 후 쿠르트가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쿠르트의 영혼이 그들을 찾아 창문을 깨고 미친 듯이 제커를 공격했다. 다음 날 제커의 저택은 수색을 위해 군대에 포위되었다. 수사 결과, 예비조사 결과 제커와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왕궁 밖에서는 웬델린 베란타 암스트롱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쿠르트의 아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쿠르트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고립되는 것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웬델린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웬델린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수도에서 그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주세요. 베란타는 벤델린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벤델린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분명 눈에 띄었다. 그는 벤델린에게 자신이 진정한 귀족임을 상기시켰고 비록 벤델린이 다른 귀족들의 어두운 싸움과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저녁 식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벤델린은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다. 평소보다 더 침울했다. 나중에 그는 엘리제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지 물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지 물었다. 엘리제가 이를 확인하며 좌절감을 표현하자 벤델린은 자신이 아직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벤델린은 고결한 귀족이 되기로 결심했고 엘리제는 그가 점차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왕궁에서 벤델린은 다른 귀족들과 함께 마법의 숲에서 정령을 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왕은 그들의 마법의 숲 정령 정화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숲에서. 처음에 왕은 벤델린에게 그의 선대 영지와 인접한 미개척지를 통치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인접한 미개척지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왕은 벤델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웬델린은 즉시 빈자리 12개에 대한 임명 결정을 요청했다. 커츠의 영혼에 의해 12명의 귀족이 죽은 후에 직위드립니다. 이 요청은 왕과 주변 귀족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귀족들은 특히 벤델린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결정은 일반적으로 왕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동등한 능력을 가진 마법사로 보상을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벤델린이 설명하려 하자 아름스트롱이 그를 가로막고 벤델린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자신을 제안했습니다. 대신에 왕은 암스트롱이 자기 곁에 필요했기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왕은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영지를 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델린을 백작으로 격상시키고 두 자리의 관리 임명권도 함께 하사했습니다. 두 자리의 관리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벤델린은 기뻐하며 검을 뽑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벤델린에게 반대해서가 아니라 왕 앞에서 그러한 권리를 벤델린에게 확보해주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벤델린을 위해서 말입니다. 왕 또한 암스트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스트롱의 서투른 영의는 한눈에 뻔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벤델린은 먼저 올케에게 알렸습니다. 쿠르트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들이 원한다면 어떤 강압도 없이 자기를 돌려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의 올케는 몹시 감동하고 고마워하며 그가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벤델린의 백작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간척 사업부터 농업지역 확장까지 이 장면들은 영화의 오프닝을 장식합니다. 벤델린은 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까지 모두가 그를 이곳의 영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엄청난 행복과 기쁨. 이것은 벤델린의 영주로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